네. 항상 또 이 소수주주 보호,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만들기를 위해서 상당히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그 교수님이시고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님이신 박상희 교수님의 그 주제 발표 한번 라이브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희입니다. 네, 네, 잘 지금 들리시나요? 뭐 어디 사무실이신가요? 네, 지금 연구실에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그 화면을 끝나고 뵈니까 맞바로 학교에서 일정이 있어서 네, 네, 현장에는 못 가고 네, 연구실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아주 그 잘생긴 얼굴이 약간 좀 다소 귀여운 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 PPT도 보이시는가요? 제가 지금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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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우리 발제 김봉기 대표님 하신 거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들 어떻게 정말 이 소수주주 보호 문제 또는 한국 기업 집단 체제에서의 그 커퍼레이트 가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과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김봉기 그 대표님이 그 발제문을 늦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토론을 먼저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3가지 재원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3가지 재원을 사실 그 관련된 예들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기 아주 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크게 3가지를 사실 말씀하신 건데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피라미달 구조니 아니면 우리 과거의 순환 출자 구조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유 지배 괴리라는 게 벌어지는 거죠. 캐시플로우 라이트하고 보팅 라이트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캐시플로우 라이트가 높은 지배주주 캐시플로우 라이트가 높은 계열사로 캐시플로우 라이트가 낮은 계열사의 거래를 가져가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부 거래 그러고죠. 그 영어로는 보통 related party transaction RPT라고 하는 related party transaction들이 일어나서 이 RPT를 통해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말씀하신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또는 비지배주주 사이에서의 착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가 나누기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당하지 않은 지분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또는 비지배주주의 그 지분 정당한 목을 뺏어가는 것인데 제일 흔히 일어나는 게 수익 거래, 그러니까 계열사 간의 매입 매출을 통한 이른바 오퍼레이팅 트랜잭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자본 거래 말씀하신 파이낸셜 트랜잭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삼성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또는 그 SDS BW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스토리긴 한데요. 우리도 초기에 보면은 재벌 총수와 계열사 또는 계열사 간의 이런 사익 편취가 주로 자본 거래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삼성 그 특검도 있고 큰 이슈들이 되고 난 다음에 공정거래법에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막혀져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익 편취 행위가 계열사 간의 거래, 수익 거래라고 말씀하신 그런 오퍼레이팅 트랜잭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팅 트랜잭션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 현재는 공정거래법에만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다뤘더니 사실 이게 불공정 행위가 아니고 사익 편취 행위이기 때문에 법 조항을 적용하면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2012년 대선 때 이게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 나왔을 때 그때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 거래 이슈였고요. 그래서 당선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했던 걸 지키겠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23조의 2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 거래를 막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조항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조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대규모 내부 거래 그리고 이 내부 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는 지금도 여전하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된 대선 때도 여전히 이게 이슈가 됐고 또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을 다시 하겠다는 현 정부가 정부 개정안을 내놨을 때 하나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정부 개정안을 보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있었던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조항들은 손보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24조의 2를 통해서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 처음으로 규제를 한 제재를 한 사건이 대한항공 내부 거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 국보에 가서 공정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항이 23조의 2라는 데 있어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다뤄져요. 그럼 부당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조항들은 거래 저해성, 경쟁 제한성이 아니고 경쟁 저해성이라는 다소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은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성이라는 것을 경쟁 저해성이 아니면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입증을 못했다고 해서 서울고법에서 공정위가 패소를 했고 지금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펜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이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해 버리면 사실 23조의 2는 사문화됩니다. 실제로 적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내부 거래 부분을 공정거래법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사실상 공정거래법에서 조항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규모 기업 집단 외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행위라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포인트네요. 그죠? 네, 상법에서 대기업 다루는 외에도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OECD 중심으로 EU 국가들 중심으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2012년 OECD 보고서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를 도입할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EU 차원에서도 이것을 EU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도 최근에도 이제 고려하고 있고요. 국가들 보더라도 뭐 이스라엘, 인도, 캐나다 일부 그 프라빈스들이라든지 호주, 홍콩, 뭐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데서도 대부분 상법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상법뿐만이 아니고 상장 규칙에 도입을 하고 있어요. 상장 규칙에서 상장 유지 조건 중에 하나로서 도입을 함으로써 법이 아닌 사실 상장 규칙 차원에서도 이른바 상장 기업들, 리스티드 컴퍼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이제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라고 할 때 머저리티라는 게 다수결을 의미하고요. 마이너리티는 비지배주주 또는 소수주주를 말합니다. 비지배주주 또는 소수주주, 마이너리티의 의미는 총수일가 또는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보팅 라이트를 제외한, 그러니까 총수일가의 그 지분 그리고 계열사 지분 그리고 총수일가의 우호 지분이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으로 이야기하면 특수관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비지배주주, 마이너리티 또는 소수주주들의 다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주로 적용이 되냐면은 지금 말씀드린처럼 일정 규모 이상, 주로 이제 머티리얼이라는 영어 개념을 머티리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 여기서는 이제 그 매매 물건 간의 물건 거래도 있고요. 금융 거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주총에서 소수주주 다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많이 예를 드신 계열사 간의 M&A,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계열사 간의 M&A 같은 경우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열사 간의 M&A 자체는 M&A에 대한
특별거리뿐만이 아니고 머저리티 오 마이너리티를 적용해서 소수주주 다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엔 총수일가들이 임원이 돼서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가는 식의 사익 편취를 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법에서 2011년에 이 머저리티 오 마이너리티 도입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material transaction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상장 기업이 그 기업 총수와 거래 또는 총수의 개인적 이해가 걸린 주요 거래.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특정을 한 건 아닙니다. M&A라든지 뭐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를 특정하지 않았지만은 아주 포괄적인 오픈 엔디드 스탠더드를 가지고서 아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수와 관련돼서 머저리티 마이너리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총수나 총수일가의 회사 경영 서비스와 고용에 관련된 거래. 이제 대표적인 게 보수를 책정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수, 퇴직금 이런 걸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서 사익 편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룰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내부 거래 같은 경우도 합리적인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소수주주들도 같이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래라면 소수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이런 내부 거래라든지 M&A라든지 보수 같은 것들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고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소수주주들 자기들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대할 것이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제가 아닌 오히려 그 소수주주를 인파워하는, 그래서 소수주들도 더 주주로서의 그 권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소수주들이 궁극적으로 지배주주 행포를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이 이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룰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코퍼레이트 한국 같은 재벌 중심 또는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집단 중심의 소유 지배 구조화에서는 상법 다른 조항들, 뭐 이사회 조항들 사실 거의 무력화돼서 작동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룰을 도입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핵심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이 어렵다면은 상장 주치기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 이게 지금 들어와서 새로 신발끈을 지금 메고 있는 상황인데,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규칙 도입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자사주 마법 문제죠. 그 인적 분할하고 또 나서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고, 그리고 이 자사주를 신설회사에 몰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고, 그 지주회사의 통제력 자체는 또 이후에 주식 스왑을 통해서 지배주주 통제력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자사주의 마법은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주주가 지주회사를 통해서 사업회사 지배력을 확장시키는데 악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동 소각을 하는 것을 홍콩처럼 상법에 삽입하는, 상법에 명시하는 게 가장 근본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발행 주식 취급을 한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자동 소각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상법 제가 상법 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미발행 주식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권리를 있는 것처럼 다루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미국식 미발행 주식 취급이라는 것이 자동 소각을 우리는 의미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소각이라는 것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너무 있는 자사주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면은, 그 다음에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신주 발행, 분할 신주, 인적 분할을 할 때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를 아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주 마법을 아예 막는 것이고, 또 이 자사주 자체가 인적 분할 때 활용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총수일가 기업 어떤 주주 전체의 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처분 자체도 주주 전체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사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를 그 우호 세력의 팔므로 인해서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할 때 역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자사주를 KCC에 팔았죠. 우호 세력에 팔아서 KCC가 백기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사주 마법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시에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자사주 마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진상계 부분 문제 제기를 사실 그 김봉기 대표님께서 많이 하셔서 저도 이게 알게 된 부분인데 자진상배는 뭐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이제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크게 가서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 산정에서 공동 보유자로 공시하지 않은 주주도 동의만 하면은 합산을 하는 식으로 돼서 사실은 어떻게 숨겨놓은 그 공동 보유자들이 있게 된다. 이런 루퍼를 이용을 해서 자진상폐가 용이하게 되고 소수주주들을 부당하게 추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공동보유자로 공시하는 경우만 지분율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매도 청구권 95% 넘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정한 기업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좀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는 제3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자진상폐 또 기한을 제한을 둬서 1년 또는 뭐 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무효가 되는 이런 요건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상법에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우리 재벌 체제 또는 그 지배 주주가 있는 그래서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에서의 이해상충 또는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가 심각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토론 겸 의견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